근데 그때 부모님이 상속이 일어나. 내 재산 형성 마지막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요. 악착같이 싸워요. 그게 상속세가 나오면 또 싸워요. 세금 가지고 2차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면 제발 휴대폰을 좀 챙겨라.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요. 그러니까 막 너무 돌아가셨다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이런 것들 빨리 파악해야 돼요. 돌아가시고 얘기 나누면 파국이에요. 99%는 거의 다 싸우고 형제들끼리랑 연 끊겨요. 상속 이야기하면 치매머니 범죄,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들의 이제 재산을 착취하는 걸 이제 치매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최근 발생하는 이 치매머니 범죄 유형은 좀 어떤 게 있나요? 우선은 거의 나라가 최초로 치매머니를 측정을 한번 해봤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 15년, 20년 전부터 엄청난 사회 문제예요 이미. 네. 우리나라도 그걸 재봤는데 치매머니가 지금 172조인가? 그 치매 인구가 지금 1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이게 GDP의 6%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치매머니에 대한 사례를 제가 왜 많이 알 수밖에 없냐면 저는 이제 상속이 일어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상속세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몇 년간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전에 부모님이 지금 와병하고 계시다 이런 분들도 당연히 상담 올 거잖아요. 상담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충격적인 게 치매는 주변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생각보다 몰라요. 매일 모시는 분이 아니면 오히려 지인분들이 그걸 더 잘 알거든요. 지인이 아니든 지인이든 그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손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매 노인을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은행을 가요. 그래서 할머니 돈 뽑아주세요. 돈 뽑아가고 가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병인이 딸인 것처럼 행세해서 가져가고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어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인데 첫 번째 분은 이제 말 그대로 동생이 그 기초연금 계좌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두 번째 분은 자녀분들이 그 말 그대로 재산의 80%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걸 오지도 않아. 이런 경우들을 제가 너무 많이 이제 접하니까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게 좀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상속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사실 상속세 중에서도 이게 관련돼 있는 게 있어요.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내 2억 원, 돌아가신 날부터 2년 내 5억 원의 현금 인출액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받지도 않았어요. 자녀인 내가 받지도 않았지만 너가 소명을 못하면 아 이거 너가 가져갔겠지. 당연히 이거 누가 가져갔겠어. 자녀가 가져갔겠지. 라고 해서 자녀한테 상속세를 때려버려요. 근데 그거를 상속세 하면서 계좌를 처음 열어보고 알게 되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 8개월 전에 그 같은 종교 집단에 있는 이제 모임에 계신 분들이 인당 3천만 원씩 7분이 가져간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미안하다. 사실 내가 이렇게 줬다. 네 어머니가 이렇게 이런 분들 줬다. 근데 그 6분들은 무슨 소리야? 받은 적 없는데. 왜냐? 그런 걸 만나서 얘기를 하고 문서도 안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면 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휴대폰을 좀 챙겨라. 딱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발 이게 이제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좀 이걸 좀 기록하셨으면 좋겠는데 휴대폰으로 내가 막판에 돈을 누군가에 빌려준다 그러면 카톡이나 문자라도 남기세요. 그래야 자녀분들이 혹시나 돌아가셨을 때 아 이분한테 3천만 원 빌려줬구나. 그래서 장원아 3천만 원 보냈어. 천천히 갚아. 그걸 웬만하면 계좌 이체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금을 뽑아서 주면 어떻게 알아요 자녀가. 기록이 하나도 안 남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돌아가시면 두 번째로 휴대폰을 꼭 챙겨야 되는 게 부고 알려야 되는데 부고가 생각보다 오랜 시간 걸려요. 이 친구가 휴대폰을 바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 있다 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1년 정도는 휴대폰을 번호를 좀 살려놔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약간 이제 저는 이게 좀 많이 슬펐었어요. 이제 아들이 있고 아들이 이제 손녀가 있는데 이제 재롱잔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손녀 좀 찍어. 손녀를 이제 이렇게 찍어요. 찍다가 자기 아들을 찍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손녀 보면서 좋아하는 자기 아들 찍고 있더라고. 근데 이거를 이제 갤러리 보고 안 거예요. 아 그걸 이제 현장에서 보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찡하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런 다양한 기록들이 있으니까 부모님과의 마지막 추억인데 이게 최악이 이거 초기화해가지고 손주 줘버리더라고. 내가 뭐한 짓이냐고 지금 큰일 났다고 빨리 살리라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상속세가 개편될 거란 기대감이 컸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후 세금 문제로 이제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 막 더 심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또 있나요? 우선은 이제 개편 이전에 상속 다툼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압도적으로 늘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뭐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이제 상속세 이런 상담이나 이게 조금씩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던 게 2018년, 19년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014년 정도만 하더라도 상속세가 한 1조에 냈던 사람이 한 4, 5천 명? 그러니까 그 정도 때는 연에 4, 5천 명이니까 주변에서 상속세 냈다 그러면 야 쟤랑 친하게 지내, 쟤 부자네. 이거 흔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식이냐면요. 제가 주민센터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요. 주민센터 교회함으로.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있어요. 요즘 별 군데서 다 와요. 이제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교양이다. 그러니까 연에 한 35만 명 정도가 돌아가세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OECD보다는 솔직히 좀 높은 편이에요. 상속세 내는 사람이 한 2만 1,0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상속세를 내야 돼서 세금 부담이 커진 상황인데 하나 더 앞단에서 말하고 싶은 건 상속 재산이 먼저잖아요. 선행이잖아요. 이게 많이 높아졌어요. 1억 미만이 80%가 넘어요. 소송 들어가 있는 게 최근에 한 3배 이상 올랐고요. 민사소송까지 하면 압도적으로 높아요. 거기다가 그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으로 싸우는 게 80% 이상인데 2천만 원 가지고 싸우는 게 50%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곰곰하게 사회 현상이랑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80% 이상이 상속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50%가 넘고요. 70대 이상이 70%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고령화돼 있잖아요. 이분들의 자녀도 고령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노노상속이라고 그래요.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하고 있다고. 이미 노노상속인데 그래서 자녀분들 나이가 50대에서 60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분들도 허허 내가 환갑인데 이래요 진짜로. 그러면 그 자녀분들 나이에서 딱 보면 어떤 세대냐면요. 지금 최근에 희망퇴직, 권고사직 엄청 많잖아요. 그 50대 초반분들이 이제 대부분 퇴사를 하시잖아요. 인생에서 첫 번째 직장을 그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평균이 그게 49.6세라고 하는데 최근에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나오고 나서 이제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상속이 일어나.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내 재산 형성 마지막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싸워요. 악착같이 싸워요. 제가 보면 와 이럴까지 싸우셔야 되나? 이 금액 가지고. 저 최근에 7천만 원 가지고 세 형제가 싸우는데 경찰 불렀어요. 저희 사무실은 경찰 너무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경찰 오시면 아 오셨어요? 아, 그 세 분이 같이 와서 상담을 하시고 상담만 싸우시는 상담실에서 거예요? 싸워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싸우시라고. 왜 우리 사무실 와서 이러시냐고. 저희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다. 그리고 상담할 때도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막 한참 얘기하다. 근데 사실 어머님이 막내 동생만 줘요. 그러니까 딸 셋이서 어머니 부양했는데 어머님은 그 막내가 아들이라고 아들만 챙겨. 이러고 또 이제 둘이 편먹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상속세가 나오면 또 싸워요. 세금 가지고 2차전이거든요. 근데 세금이라도 개편이 돼서 덜 냈으면 나이스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집 한 채 있어가지고 상속세 내는 게 잔인하다.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일괄 공제가 5억 원이거든요. 웬만하면 5억 원의 공제는 다 받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다. 그러면 상속세는 안 내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부동산이 3억짜리다. 그러면 제가 이래 말씀드려요. 감정평가로 가액을 올려라. 미래 팔 때 양도세를 줄여야 돼요. 받을 때 그게 나의 취득가액이거든요. 어차피 5억까지는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럼 3억 받고 5억에 올려가지고 미래에 팔면 5억에 팔았다 그러면 세금이 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배우자 공제도 최소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5억 원. 그래서 5억 5억이어서 10억이에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세금 없다. 이게 일반적인 룰이었어요. 근데 지금 서울에 최근에 이제 11월 달에 뭐 KB 시세긴 하지만 아파트 평균 가격, 9평의 평균 가격 보니까 14억 5천 정도예요. 그러니까 집 한 채 있으면 상속세 내는 게 맞죠. 10억 공제 빠지면 4억 정도에 더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6, 7천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그것만 내는 게 아니죠. 취득세 내야 돼요.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니까 취득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거 얼추 따지면 한 2천만 원? 한 8천 내는 거예요. 갑자기 8천 내라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개편을 해주자. 그래서 일괄 공제 5억 원을 7억 원. 배우자 최소를 5억 원에서 10억 원. 원래 8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8억 10억이어서 18억이었는데 그 기자회견 끝나고 의원 입법으로 진짜 급하게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 국회 통과되나 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이게 어감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18이 17로 바뀌었어요. 아무튼 17억 원으로 안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오셨던 분들 중에 내년 초반에 이제 내년 초에 돌아가실 것 같다. 의사분들한테 얘기 듣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아 이거 개편되면 선생님 상속세 안 나온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게 개편이 돼야 되는데 분위기 봐라 너무 좋지 않냐. 대통령께서도 말했고 의원 입법으로 국회 올라갔다. 이제 조세 소위 통과되고 국회 넘어가면 이거 100%다. 근데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주구장창 이거 될 거다. 이제 됐다. 막 했는데 왜냐면 이분들이 사실 인원수 비율로 따지면 한 6, 70%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6, 70%나 돼요. 근데 이분들이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10% 내외예요. 그러니까 상속세는 상위 10%가 80%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제 개인적 관점 이게 세수에 엄청 영향을 미치나? 연에 한 6천억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세수 감소나 아니면 부자 감세라는 의견 때문에 좀 반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통과되지 않아가지고 상속인들에 대한 상담은 이제 물어보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 반응은 좀 이제 실망했다. 근데 이게 24년도에도 똑같은 말 했었어요. 그때도 상속세 개편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12월 초에 이제 그 계엄이 터져가지고 상속이 이게 말 그대로 안 됐는데 25년도도 이렇게 안 되니까 이제 실망은 당연한 거고요. 약간 화가 많이 늘어나셨어요. 기대를 네. 했으니까 그만큼. 아니 이게 몇 년째냐. 뭐 한다 해놓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것도 지방선거 때 소스로 써먹을 거라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개편되면 상속세 안 내니까 이렇게 뒷짐지고 있다가 기다려 보자. 그러다가 이제 개편 안 되니까 이제 부랴부랴 다시 증여 상담 받으신 분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빨리 이제 세금 더 개편되기 전에 빨리빨리 짜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 싸우려면 좀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족 간의 재산론이 뭐 이것만큼은 좀 꼭 해라 할 만한 팁이 있을까요? 곧 이제 신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구정도 있잖아요. 네. 저는 명절 전에 꼭 말씀드려요. 제발 이거 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부모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상속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자녀분들 한번 만나세요. 만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부모님 재산이 이 정도 있는 것 우리 서로 알지 않냐. 그러면 상속세가 미리 상담 한번 받으시고 상속세가 이 정도 나올 것 같다더라. 우리 좀 슬기롭게 미리 준비하자. 그리고 상속세를 한 번도 계산 안 해보신 분들은 뭐만 포커싱 있냐면 재산에만 포커싱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50억이 있는데 100억이 있는데 근데 거기 100억이면 상속세 45억 나오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난 세금 내고 싶지 않은데 세금 갖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부동산 기반의 상속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지 않으면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 누가 부동산을 사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냥 집 팔면 되지. 집을 사지 않는다고요. 돈이 안 나와요. 은행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삽니까? 지금 못 사요, 못 사.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해 하세요. 어떡하지? 뭐 어떡하긴. 그럼 부동산 날아가는 거지. 그러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이시면 첫 번째로 얘기 나눌 게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상속세가 어느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명절 가면 다 같이 찾아뵈서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자. 부모님도 이 상속세에 대해서 이런 마인드가 많으세요. 나 죽으면 알아서 해라. 근데 아빠가 돌아가시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빠가 소중하게 일군 재산의 60%가 50%가 세금으로 다 날라가요. 아버지 지금부터 좀 증여나 이런 것을 계획하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다. 그 다음에 형제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 돈 모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만나야 돼요. 미래 상속세가 어마무시해요. 100억 정도면 취득세만 해도 3억이에요. 3억도 없어가지고 등기도 못 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을 지금씩 재원 마련을 해야 돼요. 그 재원 마련을 안 하면 돈은 가져가고 싶은데 상속세 내고 싶지 않아서 너가 상속세 내하고 또 싸워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공동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좀 모아라. 그리고 왜 형제들끼리 명절에 같이 말해야 되냐면요. 이 중에서 한 명이 먼저 말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이러게 돼요. 너 내 재산 노리고 있니? 진짜 그러게 돼요. 그 두 번째로 형제들은 오빠 그 준비하고 있었어? 그렇네. 진짜로? 그러면 갑자기 진짜 가정이 박살나요.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 다음에 욕심 부리지 말아라.
아직까지도 이런 케이스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 따님들이 모셨는데 아들한테. 장남은 모시지도 않았어요. 아, 근데 많이 그 봤어요. 멘트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장남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 내 거 재산이니까 우선 관리만 잘하고 있어. 진짜 딕션을 그런 걸 들었어요. 내가 와 신선하네요. 오랜만에. 아 이분 마인드 신선하시다. 아, 네. 그러니까 따님들은 당연히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미쳤어요. 아니 월마다 200씩 모아가지고 어머니 요양보험료 다 내고 있는데 재산은 뭐? 장남은 아이고. 여기서 딱 돌 줘. 그건 누가 봐도 서운한 거잖아요. 욕심 적당히 부리셔라. 그리고 상속주택을 또 어떻게 받을 건지 이런 고민들 하셔야 돼요. 왜냐면 대부분의 상속재산이 주택이야 주택. 이 주택이 고가주택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까 이 얘기도 나눠야 돼요. 생각보다 주택이 여러 개면 받고 싶어 할 것 같잖아요. 어떤 가족은요. 아니 나 이거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이 상속주택을 받으면 청약이 부적격자가 돼요. 무주택자 부적격자가 돼버려요. 청약을 못 해요. 아니 나 그동안에 청약 부적격자 안 당하려고 다 조건 맞춰놨는데 상속받으면 나 힘들어져. 그럼 내 목을 그냥 언니나 오빠가 사가고 나 돈 줘. 근데 나 돈 없는데 싸우는 거야. 미리 계획을 해야지. 이런 다양한 면들이 있습니다. 집중에 포커싱이 많고 그다음에 현금 유동성이 많으면 저는 무조건 강조하는 게 자녀는 주면 10년 이내에 증여한 거 전부 다 합산돼서 상속세를 또 내요. 그러니까 상속인 이외의 자를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5년이에요. 그럼 좀 건강하시다? 그럼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게 손주 좀 줘라. 사위 며느리 어차피 안 줘요. 어차피 안 준다고. 어차피 안 주실 거잖아. 손주는 좀 줘라. 왜냐하면 손주도 이제 곧 20대 되면 어차피 우리나라의 그 20, 30대 그 정글 같은 그 세계를 뛰어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자본이 좀 있으면 좀 낫겠죠. 그럼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자산보다 이제 빚이 많다. 그럼 상속인은 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그래서 휴대폰 아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은행 부채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LTV나 DSR이든 뭐든 대부분 규제를 정해놨기 때문에요. 대부분 재산보다 부채가 적어요. 그게 말 그대로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을 파괴하는 건 사채야. 예를 들어서 야 나 돈 1억만 빌려줘. 사업하십시오. 이렇게 빌리신 분 있어요. 제가 진짜 사업하신 분들 상속세가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금을 온갖 데서 끌어왔는데 그게 너무 많아. 자녀분들 얼마인지 파악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미리 자녀들에게 그런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회계 처리라도 제대로 하던가. 그런 기록이 없으면 말 그대로 갑자기 돌아가시면 빚쟁이들이 막 너도 나도 없이 찾아와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1억 빌려줬는데 2천만 원 아빠 갚았어. 근데 1억 갚으라고. 이제 자기 받은 건 입쓱 닦고. 이제 이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느 정도는 좀 오픈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녀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돌아가시면 받는 게 있어요. 그걸 받으면 우리나라의 이제 정보, 뭐 은행, 증권, 그다음에 뭐 우체국, 보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하자마자 토지, 건물, 뭐 선박, 자동차 내역 다 주고 그러거든요. 건보료, 그다음에 국민연금, 세금은 얼마나 밀렸는지 국세랑 지방세 막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19가지 정보 주는 것만 받아봐도 거의 어느 정도 사이즈를 매길 수가 있어요. 아, 아빠가 국민은행에도 계좌가 있었네. 그럼 국민은행에 그걸 가지고 찾아가서 전 상속인입니다 하면 계좌 내역 주고 잔고 얼마 있는지 전부 다 줘요. 그거를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더라도 대부분 기간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돌아가셨다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이런 것들 빨리 파악해야 돼요. 안 그러면 두 번째 슬픔이 찾아와요. 첫 번째 슬픔은 돌아가셔서 슬픈 건데 두 번째로는 아빠가 빚이 더 많았어.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 이게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계좌 내역으로 좀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결국 10년치 계좌 내역을 전부 다 봐야 돼요. 세무사는. 증여한 내역이 뭐가 있는지. 근데 거기에 갑자기 가족은 아닌데 큰 가액들이 오간 게 쭉쭉쭉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쭉 모아가지고 요청을 드려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오히려 채권을 찾은 적도 많아요. 알고 봤더니 아빠가 돈을 친구들한테 많이 빌려줬던 거예요. 근데 까먹으신 거예요? 아니 요청을 안 한 거지. 갚으라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입쓱 닦아. 근데 그 내역들이 뭐 1,000만 원, 2천만 원씩 해서 한 4억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30년 친구라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 화나가지고 그거 갖고 찾아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아 미안하다고 문서 써가지고 돈 받고 계좌 내역을 봐야 돼요. 계좌 내역.
상속세 준비 아까 이제 가족끼리 한번 다 뭐 논의해 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좀 무엇부터 준비를 하는 게 현명할까요? 당장 이번 명절에 하세요. 당장 이번 명절에 하십시오. 당장 이번 명절에 하시고요. 저는 무조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네. 생각해요. 이제 저는 상속만 하다 보니까 치매 걸리면 몇 년 정도 사시는지도 사실 연구를 했어요. 몇 년 사시나요? 예, 이게 약을 먹냐 안 먹냐 차이가 엄청 커요. 어. 그러니까 근데 치매라는 진단을 딱 받잖아요. 네. 자기 부정이 엄청 심해져요. 내가 그럴 리가 없다. 난 얼마나 건강한데. 그러게 약을 안 드시잖아요. 진짜 급격하게 돌아가세요. 진짜 속도가 빨라져.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서 모르실 수 있는데 이거 몇 세부터 진단받냐면요. 45세부터 진단받아요. 그러니까 저 곧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반적인 질병이고 이미 100만 명이 앓고 있는 병이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릴렉싱하고 그다음에 치매 약을 드시기 시작할 때부터는 자녀들이 이제 계획을 해야 되죠.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현실적이고 가시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돌아가시면 얘기 나누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돌아가시고 얘기 나누면 진짜 파국이에요. 99%는 거의 다 싸우고 형제들끼리랑 연 끊겨요. 그런 것들 좀 미리미리 제발 인식의 변화하시고 그다음에 상속재산이 얼마 없어도 상속세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기반이기 때문에 자산을 좀 높여서 미래에 상속세 줄일 것도 많으니까 대부분 돌아가시면 뭐 대부분 부동산 등기만 치고 별거 없다 난 세금 안 낸다 이러고 끝나시는데 미래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세금 공부 조금이라도 하셔라. 그게 몇 억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부터 증여와 상속까지 직장인이라면 2026년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의 모든 것을 짚어봤습니다. 최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